비 오면 비 맞으러 가고 싶고, 눈 오면 눈 맞으러 나가고 싶지 않나요? 아직 청춘인가 봅니다. Y뉴스 외자원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4장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에서 무엇까지 먹을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까지인가?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식물성 식품만을 먹어야 하는가? 정확히 경계는 어디인가? 엄밀하게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법이다.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앞장에서의 더욱 명확한 사례에 대한 언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선을 그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당신의 결정은 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애매한 경우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대머리와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동의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현대 공장식 농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사육된 가축의 고기나 생산물을 구입하거나 먹지 말아야 할 도덕적인 필연성을 인식했길 바란다.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협소한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내용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에 무엇이 포함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구입하려는 특정한 품목의 생산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닭, 칠면조, 토끼, 돼지, 송아지, 달걀을 먹지 말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양고기가 비교적 적다. 하지만 이미 일부는 집약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쩌면 앞으로 더욱 많은 양고기가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먹는 쇠고기가 가축 사육장에서 왔는지 어떤 다른 형태의 감금시설에서 왔는지 아니면 열대 우림의 벌채로 만들어진 목초지에서 온 것인지의 여부는 당신이 사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구입한 고기가 공장식 농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시골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육점 주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고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육된 동물의 것인지 모른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 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육 방식이 완전히 사라져서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닭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송아지 고기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산될 수 없는 고기다. 심지어 화학제를 쓰지 않은 이라고 표시된 고기마저도 일상적인 항생제, 호르몬 또는 다른 약품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는 단지 야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 동물들에게 작은 위안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계란을 잠시 언급하자면 미국에서는 방목 달개 계란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계란이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일단 당신이 가금, 돼지, 송아지, 소, 공장식 농장의 계란을 먹는 것을 중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유형의 도축된 조류나 포유류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는 먹지 않을 대상의 범위를 아주 조금 넓힌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먹는 조류나 포유류 중 집약적인 방식으로 사육되지 않는 동물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채식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상상으로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로의 이행을 커다란 희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일단 한번 해보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괜찮은 채식주의 요리책을 사라. 이때 당신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전혀 희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좀처럼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이유는 입맛을 만족시킨다는 사소한 목적을 위해 이러한 동물들을 죽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령 집약적 방식으로 사육되지 않아도 이러한 동물들이 앞장에서 서술된 바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더욱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진화 계단을 거슬러 내려가야 하는가? 물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새우는 어떠한가? 굴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생물에 대한 관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원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여부는 그 존재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어떤 생물이 은유적이지 않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익을 갖기 위해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거나 쾌락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고통을 무시하거나 그와 같은 고통을 다른 어떤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그 반대의 주장 또한 참이다. 만약 어떤 생물이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거나 즐길 능력이 없다면 그 생물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경계를 나누는 문제는 한 생물이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앞에서 인간 아닌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척도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그 생물의 행동이 척도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생물이 움츠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고통을 피하려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 고통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생물과 우리의 신경계가 유사한지 여부가 구획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진화 단계를 거슬러 내려감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의 강도가 약해짐을 발견한다. 조류와 포유류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파충류와 어류는 포유류의 신경계와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중앙에 배치된 신경관이라는 기본 구조를 공유한다. 어류와 파충류는 포유류가 고통을 느꼈을 때 나타내는 행동을 대부분 보여준다. 대부분의 종들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어류가 진동음을 내며 경계와 성냄을 나타내는 소리를 포함한 상이한 신호음을 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어류를 물에서 건져내서 죽을 때까지 그물이나 건조한 땅 위에서 퍼더덕거리도록 내버려둘 경우 고통의 표시를 드러낸다. 어류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그러운 사람 중에서 잡은 물고기가 서서히 그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물가에 앉아 낚싯바늘을 매달며 한나절을 보내는 것을 유쾌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76년) 영국 왕립학대방지협회는 사냥과 낚시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의 단장은 저명한 동물학자인 매디웨이 경이 맡았으며 이는 RSPCA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상세하게 검토했으며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다른 척추 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하다고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죽이는 것보다 고통을 초래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적인 어획 과정에서 그들은 과연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는가? 조류나 포유류와는 달리 물고기들은 식탁에 오르기 전의 사육 과정으로 인한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양식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그들에게 주는 해악은 단지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적으로 옳은 생각은 아니다. 물고기 양식 산업, 이는 가축 사육장에서의 소 사육처럼 집약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장식 양식이다. 양식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송어와 같은 민물고기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노르웨이인들이 바다 안의 우리에서 연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 기술을 여러 종의 바다 고기에 활용하고 있다. 양식 고기와 관련된 복리 문제, 가령 사육 밀도, 회기 충동 공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의 문제는 심지어 연구된 적도 없다. 어찌되었건 상업용으로 잡힌 양식되지 않은 물고기의 죽음은 닭의 죽음에 비해 오래 끓게 된다. 물고기들은 그물로 끌어올려져서 물 밖에 나와 죽게 되기 때문이다. 아가미는 물에서 산소를 추출할 수 있지만 공기로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은 숨을 쉴 수가 없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물고기들은 질식하여 천천히 죽어갔을 것이다. 만약 그 고기가 트롤러 그물로 끌어올린 심해 물고기였다면 감압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양식이 아닌 어획의 경우에는 집약적 방식으로 사육된 가축을 먹는 것에 반대하는 생태학적 논의를 물고기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는 대양에 사는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곡식이나 콩을 낭비하지 않는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양에서의 대규모 상업적 어업에 반대할 또 다른 생태학적 논거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양의 물고기를 급속히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들어 어획고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때 풍부했던 여러 종의 물고기, 예컨대 북부 유럽의 청어, 캘리포니아의 정어리, 뉴 잉글랜드의 해덕, 대구의 일종. 해덕과 같은 물고기들은 이제 상업적 의미로는 멸종된 것이나 다름없이 매우 희귀하다. 오늘날의 어선단들은 항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세밀하게 짜인 망을 이용하여 어장에 조직적으로 트롤 그물을 친다. 어획 대상이 아닌 종들, 이들은 관련 업계에서 쓰레기로 분류된다. 이 종들은 어획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의 몸뚱이는 가판위에서 바다로 내던져진다. 트롤링은 과거에는 아무런 침해도 받지 않았던 대양 바닥을 따라 커다란 그물을 훑어가는 어획 방법이다. 이는 깨지기 쉬운 해저 생태계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다른 동물 식품 생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고기잡이 방식은 생산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화석 연료를 낭비한다. 뿐만 아니라 참치잡이 산업에 사용되는 그물에는 매년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걸려들며 이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밑에서 익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물고기 남획으로 해양 생태계의 파괴 외에도 상업적인 대규모 고기잡이는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 어업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조그마한 어촌들은 전통적인 식량과 소득의 원천이 고갈되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아일랜드 서해안의 어촌으로부터 버마와 말레이의 어촌에 이르기까지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진국의 수산업으로 빈자에서 부자로의 또 다른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물고기와 인간 모두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을 먹지 않으면서 물고기를 계속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종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주요 단계를 밟은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행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흔히 먹는 물고기 외의 다른 해양 생명체들을 고려해보면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다. 갑각류, 바닷가재, 게, 참새우, 새우 등은 우리들과 매우 다른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자이자 왕립협회의 특별 회원인 존 베이커 박사는 그들의 감각기관이 상당히 발달했고 신경계는 복잡하며 신경세포가 우리와 매우 유사하기에 어떤 자극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베이커 박사는 예를 들어 바닷가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그는 끓는 물에 집어넣는 등 바닷가지를 죽이는 일상적인 방법이 2분여 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더욱 인도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찬물에 넣어두고서 천천히 가열한다거나 민물에 넣어두고 그들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두는 실험들을 해보았다. 그런데 그는 그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가재들이 오랜 기간 몸부림친다는 사실과 그것이 분명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갑각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방법 때문만이 아니라 수송되어 시장에서 살아있게 하는 방법 때문에도 매우 큰 고통을 받을 것임이 확실하다. 그들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있는 채 겹쳐져서 꾸러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설령 이들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다소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가능성과 그들을 굳이 먹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묶어 생각해 보았을 때 결론은 자명하다. 그들은 의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굴, 대합조개, 홍합, 가리비 등의 페류는 연체동물이다. 연체동물은 일반적으로 매우 원시적인 생물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컨대 문어는 연체동물이지만 먼 연체동물 친척들에 비해 고등한 동물이며 아마도 쾌락과 고통을 훨씬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굴과 같은 생물을 고찰해 볼 때 그들이 과연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나는 이 책 초판에서 새우와 굴 사이에 어딘가의 경계를 긋는 것이 가장 적당하리라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다른 모든 측면에서 채식주의자가 된 나는 한동안 굴, 가리비, 홍합을 먹곤 했다. 하지만 그러한 생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도 없다. 게다가 굴이나 홍합이 혹시라도 고통을 느낀다면 이들을 먹을 경우 많은 수의 생물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굴이나 홍합 등을 먹지 않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제 나는 그들을 먹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물의 최종적인 진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채식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의 채식주의 식품에는 계란과 우유와 같은 동물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일관성이 없음을 책망한다. 그들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채소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며 이에 따라 채식주의자들은 오직 채소로 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 말장난에 불과한 이러한 비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정확한 것이다. 채식주의자라는 용어는 1847년 영국 채식주의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사용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 모임의 규칙은 계란과 우유를 먹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 때문에 계란과 우유 등의 동물 제품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채식주의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육류, 계란, 우유 또는 유제품마저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로 인해 채식주의자들이 계란이나 우유를 먹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차별화하여 완전 채식주의자, 비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용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계란이나 우유 등의 다른 동물 제품을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은 현실성을 가진 질문이다. 전혀 동물 제품을 먹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적절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영양에 관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장 후반부에서 나는 영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것이다. 당분간은 우리가 계란과 우유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먹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계란 산업이 가장 무자비한 형태의 현대 집약형 공장식 축산임을 살펴본 바 있다. 암탉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계란을 낳도록 잔혹하게 착취당한다.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축산 방식을 생산된 계란을
거부해야 할 의무는 집약적으로 생산되는 돼지나 닭을 먹지 말아야 할 의무만큼 강력하다. 만약 당신이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사되는 닭의 계란은 어떠한가? 이 경우 윤리적 반대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약해진다. 몸을 피할 곳이 있고 야외에서 마구 돌아다니며 땅을 긁어댈 수 있는 암탉은 편안히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란을 가져가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육되는 닭의 계란마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산란 닭이 낳은 수평아리는 부화되자마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암탉도 더 이상 계란을 충분히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축되어 버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과연 암탉의 쾌적한 삶, 우리에게 계란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는 것에 더하여 쾌적한 삶이 시스템의 일부인 도축을 능가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죽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는 고통 야기와는 별개의 논의다. 이 책 마지막 장에서 나는 이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철학적 논의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 방사된 닭의 계란 생산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제시할 이유와 일관된다. 우유, 치즈 및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들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제3장에서 낙농 생산이 소와 송아지에게 여러모로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소를 강제로 임신시켜야 하고 출산 후에는 송아지를 어미 소와 떼어 놓아야 하며 소를 감금하여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나칠 정도로 농후한 사료와 우유 생산을 최다화하기 위한 사육으로 건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야기되며 오늘날에 와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게 됨으로써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낙농 제품을 먹지 않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는 아기에게 주는 인간의 젖이 사람들이 섭취하는 유일한 젖이다. 이들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성인은 우유에 포함된 유당을 소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게 된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오랫동안 콩을 사용하여 서구에서 낙농 제품으로 만드는 여러 음식을 만들었다. 두유는 이제 서구 국가들에서도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두부 아이스크림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심지어 콩으로 만든 치즈, 빵에 바르는 것들, 요구르트도 있다. 결론적으로 낙농 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완전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동물 착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식사를 실현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영양적 건전성에 살아있는 구현자들이다. 한편 현재와 같은 종차별주의자들의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엄격하게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행동 계획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알맞은 보조로 식사를 바꾸어 나가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낙농 제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서구 사회에서는 오직 고기만을 먹지 않는 것에 비해 고기와 낙농 제품을 함께 끊기가 훨씬 어렵다. 낙농 제품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식단을 읽어보면 당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음식이 이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토마토 샌드위치를 사먹는 경우마저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버터나 유장 또는 탈지유가 포함된 마가린을 발라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축에서 온 고기나 배터리 닭장에서 온 계란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단순히 치즈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동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 한편 설령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지침은 합리적이고도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가축에서 온 고기를 식물성 음식으로 대체한다. 구할 수만 있으면 공장식 농장에서 온 계란을 방사한 닭의 계란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계란을 먹지 말라. 우유와 치즈를 두유, 두부 또는 다른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하라. 하지만 유제품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을 피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우리들의 식습관에서 종차별주의적 요소를 일시에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지지하는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동물 착취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동물해방 운동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러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매 운동을 확산하여 대중의 관심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형태의 동물 착취를 즉각 중단하려는 훌륭한 욕구가 지나칠 정도로 넘쳐 흐름으로써 자칫 유제품을 먹길 중단하지 않는 경우와 가축의 고기를 계속 먹는 경우가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전과 다름없이 동물들에 대한 착취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 비종차별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 처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은 제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세부 문제에 대해 비종차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는 이상 세부적인 불일치가 공통적인 목표를 향한 노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채식주의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대답. 많은 사람들은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논변이 강력하다는 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적인 확신과 평생의 습관을 타파하는 데 필요한 행동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다. 채식이 이러한 틈새에 다리를 놓아줄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는 틈새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보고자 한다. 목표는 독자들이 훨씬 쉽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고기가 포함된 식사로부터 채식주의 식사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식사의 변화를 즐겁지 않은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새롭고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리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로운 요리에는 신선한 음식들 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쓰지 않은 유럽, 중국, 중동의 진귀한 요리가 포함될 것이다. 비교를 통해 그러한 요리들이 너무나도 다채로워서 고기투성이인 대부분의 서구 식사가 진부하고 반복적이라고 느껴지게 할 작정이다. 식물성 요리의 좋은 맛과 영양가 있는 품질은 땅에서 직접 제공된 것으로 땅이 생산한 것을 낭비하지 않으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고통이나 죽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 식물성 요리를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된다. 채식을 할 경우 음식과 식물, 자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살코기는 우리의 식사를 오염시킨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려 해도 저녁 식사의 메인 요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도축장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숨길 수가 없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냉동하지 않을 경우 이내 썩어서 악취를 품게 된다. 우리가 먹을 경우 그런 고기는 며칠 후 배설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까지 우리의 위장에 대량으로 남아있으면서 소화 과정을 막는다. 반면 식물 음식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먹어도 몸에 아무런 해가 없는 땅으로부터 온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고기로 인해 미각이 무뎌지는 대신 땅에서 곧장 가져온 신선한 채소를 먹음으로써 매우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저녁 식사를 손수 장만하겠다는 생각에 고무되어 채식주의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뒷뜰에 일궈온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는 내가 이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채식주의자 친구들은 이미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단에서 고기를 제거함으로써 식물과 흙, 계절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채식주의자가 된 후 흥미를 가지게 된 또 한 가지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메인 요리가 두 가지 종류의 익힌 채소와 고기로 이루어진 일상적인 앵글로색슨의 식사를 하며 성장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거하는 것은 흥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경우 흔히 대중들은 내게 고기 대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문하는 어투로 봐서는 질문자가 자신의 식사용 접시에 으깬 감자와 끓인 양배추를 남겨둔 채 두껍게 자른 고깃점이나 햄버거를 빼고 무엇을 얹을지 고민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콩을 한 더미 쌓아 올려 놓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생각을 아예 바꾸어 메인 요리 자리에 일품 요리 대신 여러 요리들을 배합하여 올려놓고 접시 측면에 샐러드를 두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훌륭한 중국 요리는 고단백질 재료, 중국의 채식 요리에는 두부, 견과, 콩나물, 버섯 또는 밀, 글루텐 등이 포함된다. 재료와 가볍게 삶은 신선한 채소와 백반을 훌륭하게 배합해 놓은 것이다. 단백질 원으로 램스콩을 사용한 카레를 현미밥에 붓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선한 오이를 썰어 얹은 인도 카레 요리도 샐러드를 곁들인 이탈리아식 식물성 라자냐와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음식이다. 또한 두부 미트볼을 만들어 스파게티 위에 얹어 먹을 수도 있다. 이보다 간단한 식사는 정백하지 않은 곡물과 채소를 배합해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기장, 정백하지 않은 곡물 또는 메밀을 소량 섭취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이러한 곡물들은 산뜻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리의 원료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그때까지는 흔치 않았던 식사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채식주의 조리법과 요리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훌륭한 채식 요리책이 출간되어 이제 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치 않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음식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다. 한가운데 놓인 고기가 놓여있지 않은 식사에 익숙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러한 식사에 익숙해지게 되면 당신은 수많은 흥미롭고도 새로운 요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왜 고기 음식 없이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하게 될 것이다. 식사의 맛을 떠나서 채식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채식을 함으로써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염려한다. 이러한 염려는 기호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염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상에는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그 성원들은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는 비채식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제껏 2000년 이상을 건강하게 아니 더 건강하게 살아왔다. 엄격한 힌두 교도들은 2000년 이상을 채식을 고수하며 살아왔다. 평생을 채식주의자였던 간디는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의욕적인 삶을 마감할 당시 80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인 채식주의 운동이 시작된 지 140년이 흘렀는데 그 중에는 3에서 4세대에 걸친 채식주의자들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 톨스토이, 조지 버나드 쇼와 같은 수많은 저명한 채식주의자들은 장수했으며 대단히 창조적인 삶을 살았다. 실제로 평균 수명을 훨씬 넘어선 종족들은 대부분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는다.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흔히 100년 이상을 사는데 과학자들은 123세, 142세가 된 남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제 종족들은 매주 28g 미만의 고기를 먹는다. 생존해 있는 100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헝가리에서의 연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대개 채식주의자임이 밝혀졌다. 지구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성공한 운동선수 중 고기를 먹지 않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올림픽 장거리 수영 우승자 머레이 로즈, 핀란드의 장거리
육상선수 파보 누르미, 농구스타 빌 월튼, 철인 3종 경기의 데이브 스콧, 올림픽 400m 허들 우승자 에드윈 모세스가 포함돼 있다. 수많은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었던 과거보다 현재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말한다. 상당수의 새로운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양과 건강에 관한 미국 공중보건국장의 1988년 보고서는 35세에서 64세 사이의 채식주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율이 동일한 연령 집단의 일반 미국인의 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보다 더 고령의 채식주의자들에서는 심장마비 사망률이 비채식주의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일한 연구는 계란과 낙농 제품을 먹은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 16% 낮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29% 낮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콜레스테롤과 지방, 특히 포화지방의 소비량을 줄이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과 곡류 제품, 채소, 건조된 강낭콩과 완두콩, 과일의 소비량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줄이라는 권고는 사실상 고기, 표피를 제거한 닭은 제외하고 크림, 버터 등의 낙농 제품, 저지방 낙농 제품을 제외하고 제품을 피하라는 권고를 했다. 보고서는 삼가야 할 음식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는 전국 목축업자 협회와 낙농위원회와 같은 단체의 로비 활동이 성공적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건 간에 유방암과 고기의 섭취 관련성, 고기, 특히 쇠고기를 먹는 것과 대장암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암 분과의 보고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는 미국인들에게 고기 섭취량을 줄이라는 권고를 줄기차게 해왔다. 프리티킨 계획과 맥두걸 계획과 같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식이요법은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채식주의를 지향한다. 영양 전문가는 고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고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고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걱정은 무지에 기인한다. 대개 그러한 무지는 단백질의 특징과 관련된다. 흔히 우리는 단백질이 건강한 식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고기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평균적인 미국인이 지나칠 정도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다. 평균적인 미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국립과학아카데미가 권장하는 넉넉한 수준을 45% 초과하고 있다. 다른 계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몸이 필요로 하는 2배에서 4배 사이의 고기를 소모한다. 과다하게 섭취한 단백질은 체내에 저장될 수 없다. 그중 일부는 배설되고 일부는 체내에서 탄수화물로 전환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 할 수 있다. 단백질에 대해 알아야 할 두 번째 사항은 고기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고기가 비싸다는 정도라는 점이다. 한때 고기로부터 얻는 단백질이 다른 것에 비해 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50년 영국 의사회 영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적절한 혼합물 단위로 제공될 경우
필수 단백질 단위가 식물성 식품에서 추출되었건 동물성 식품에서 추출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더욱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결론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의 영양가가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몸이 얼마만큼 그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이다. 동물성 식품, 특히 계란과 우유의 경우 아미노산이 매우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콩과 견과와 같은 식물성 식품 또한 이와 같은 성분을 폭넓게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먹을 경우 동물성 단백질과 완전히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원리는 단백질 상보 효과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영양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저 쌀 또는 옥수수와 더불어 강낭콩이나 렌즈콩을 먹는 농부는 단백질 상보 효과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밀가루 빵에 피너츠 버터를 바른 샌드위치, 이는 피너츠와 밀의 조합으로 양자 모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샌드위치를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도 이를 부지불식간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이한 음식에 포함된 상이한 유형의 단백질은 개별적으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경우에 적절히 결합하여 더욱 많이 체내에 흡수된다. 하지만 상이한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상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물성 음식, 견과, 완두콩, 강낭콩뿐만 아니라 심지어 밀, 쌀, 감자마저도 음식은 그 자체로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인체에 제공할 수 있다.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스낵류 식품, 이는 당이나 지방 함유량만 높을 뿐 다른 영양소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식품을 피할 경우 칼로리가 충분치 못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고기에는 단백질 외에 다른 영양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영양분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도 채식을 통해 쉽사리 얻을 수 있다. 오직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들만이 식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물로부터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필수 영양소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B12인데 이는 계란과 우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식물성 식품에서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B12는 다시마와 같은 해초, 전통적인 발효법으로 만들어진 일본 간장,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먹는 음식이며 이제 서구의 건강식품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발효시킨 콩 음식인 템페로부터 취할 수 있다. 수년 동안 B12가 함유되어 있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를 연구했는데 그들의 혈중 B12 함유량은 여전히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럼에도 B12의 결핍을 확실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정제를 먹는 것이 간단하고 값싼 처방이다. 그러한 정제에 들어있는 B12는 식물식품에서 번식이 이루어진 박테리아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완전 채식주의자 가족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후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B12 보조식품이 포함된 식사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답하고자 했다. 일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더욱 심층적인 방해 요인이 있다. 그들은 친구들이 자신들을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모른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아내와 나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는 비채식주의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래된 친구들 중에 채식주의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내와 내가 함께 채식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긴 했어도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우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그들은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친구 관계를 끄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고기 없이 얼마나 요리를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즐겼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신을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 지금은 훨씬 그 수가 적을 것이다. 그때에 비해 훨씬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설령 당신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모든 최고의 개혁가들, 예를 들어 노예무역, 국수주의 전쟁,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에서 14시간씩 일하던 아이들에 대한 착취 등을 최초로 반대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반대하는 악습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별난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여기 저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영양적 건전성에 살아있는 구현자. 근데요, 사실은 채식하면 정말 조롱도 많이 받고요. 비웃음도 많이 받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속된 표현으로 돌려가기라고 그러죠.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좋아요. 채식을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뭔가 영혼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식물과 왠지 좀 같은 생명체로서 소통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채식하기 전에 강연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살해 위협이나 협박을 수차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는 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측면도 느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사족을 붙일게요. 이게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장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저가 이제 4월에 아팠을 때에도 고기를 안 먹어서 아픈 거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계속 채식을 할 거냐고 이제 물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채식 때문에 아픈 거 아니고 채식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듣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셨다면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위의 그런 시선들, 그거는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사람은 누구나 유치한 구석이 있다 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쿨해 보이는 인물도 어느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9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98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